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이제 두 번째로 앞에서 우리가 거란을 봤다면 이번에는 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란이 있을 때도 여진은 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거란이 왕성하던 시기 그 10에서 11세기에는 이제 여진이 약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여진은 이렇게 힘이 강력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곡물이 많이 부족하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고려에 비해서 약간 뒤처집니다. 학문이나 뭐 종교 이런 것들도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곡식을 주거나 책을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여진을 어느 정도 길들였던 겁니다. 여진은 이제 고려로부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잘 섬겨야 됐던 거죠. 그런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달라고 떼를 쓰지만은 이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이제 고려를 오히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도 달래는 것만 해서는 여진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죠. 유화 정책도 쓰면서 강경책도 같이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여진을 정벌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정벌하러 가게 된 배경은 12세기 되면서 여진족도 부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완颜부라는 부족을 중심으로 이제 흩어졌던 여진이 조금씩 12세기 되면서 이제 힘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그전에는 넘겨보지도 못했던 고려의 국경을 이제 자주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숙종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여진과의 관계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윤관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윤씨죠. 여러분 혹시 파평윤씨 있나요? 네, 이 파평윤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고려 문벌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은 군대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무슨 부대가 있냐면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예, 기병이 있어요. 기마병. 말 타고 오는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력 부대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을 잘 조직해서 잘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진을 혼쭐 내주고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우리 고려로 편입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걸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죠. 여기쯤에 이제 여기쯤에 미안해요. 강동 육지였다면 동북구성은 반대쪽이에요. 이쪽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정도 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쪽으로 이제 추측을 해요. 이제 여기고 여기는 이제 거란과의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확정한 곳이고 여기는 여진과 토벌을 통해서 확정한 곳이에요. 여기는 말로 외교 담판으로 얻어냈죠. 생각보다 우리는 여기 손쉽게 얻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우리가 별무반을 조직해서 피 흘려서 어렵게 얻은 땅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이 9개 어렵게 얻은 동북 구성을 반환합니다. 되돌려줍니다. 왜 그러냐? 여진이 계속 때를 쓴 겁니다. 그냥 돌려주면 안 되나요? 제발 제발 우리 여기 터입니다. 여기를 터전으로 우리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 없네 하면서 계속 고려 조정에게 귀찮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유지하려면 여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이러는데 유지하려면 방어하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막 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반환을 했어요. 여기랑 상황이 조금 다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네, 고려의 지배층들의 성향이 약간 변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10에서 11세기에서는 거란이 3차례, 3차례 크게 침략했을 때 고려의 지배층들이 앞장서서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어렵게 회복한 땅은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오랜 평화 시기가 유지되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이제 평화에 너무 길들여져서 힘든 일 하기 싫습니다. 어렵게 어렵긴 했지만 이거 유지하는 데 너무 더 귀찮다. 에이, 저거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어. 하면서 여진에게 이걸 반환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커다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진은 이 동북구성을 차지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을 해서 쑥쑥 성장해서 금나라가 됩니다. 이 금나라는 여러분 거란을 깨부셨어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가 섬기는 나라인 송나라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송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남송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진에 의해서 멸망된 송이 북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 어때요? 자, 우리가 송나라를 섬겼죠?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섰으니까. 근데 우리를 섬기던 게 누구죠? 여진입니다. 근데 여진이 지금 누구를 친 거예요? 송을 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3번의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여진이 성장하면서 북송, 송을 멸망시키면서 고려와 여진의 관계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변화가 필요하겠죠. 여진의 성장에 따라서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여진이 나라를 금이라고 세우고 요나라,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몰아내고 중국 화베이, 화북지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송은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송시대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자, 여진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고려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4대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사자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섬기다, 큰 나라로 섬기다 라는 거예요. 고려 보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여진을 큰 나라로서 섬겨라 라는 겁니다. 자,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고려는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이 북방 유목민족들을 길들여왔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송한테는 문화적으로 앞서있기 때문에 송은 인정했지만 이 두 나라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 항상 그런 의식이 뿌리 깊게 있는데 이 여진이, 거란보다도 더 아래로 봤던 이 여진이 송을 멸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4대를 요구한다 라는 겁니다. 송을 멸망시켰다는 게 엄청나긴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고려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라면은 이 여진의 금나라의 4대 요구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면서 손에 무엇을 쥐고 일어날까요?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많은 지배층들이 이렇게 반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고려의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중요하죠. 이 집권자가 결정을 하니까요.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은 이 사람의 그 기에 눌려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집안 대대로 지금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변동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진이란 나라와 전쟁이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변수를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을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성향의 이자겸이
예, 여진의 4대 요구,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해버립니다. 오케이. 우리가 고개 숙일게. 고개 숙여가지고 피를 안 흘린다면 좋지. 땡큐지.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조 왕건 때부터 유지되고 있던 북진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이 중단된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활발한 대외 교류 보겠습니다. 거란과 여진 그리고 송 있죠. 그리고 일본, 아라비아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고려와 교류했던 나라는 송이죠. 네,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고 경제적, 문화적 실리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이득. 우리가 이 송을 섬긴 이유는 있어요. 왜냐? 송과 사이좋게 지내면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왜냐? 송나라는 이제 중화주의죠. 중국 한족이죠. 그러면 이제 조공 문화가 있거든요. 조공. 이게 뭐냐면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를 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갈 때, 추석 때, 이제 곧 내려가겠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인사를 갈 때 부모님들이 그냥 가시나요? 과일이나 고기나 이런 걸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랫나라가 위에 나라 갈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걸 딱 받고 입을 싹 닫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받으시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얹어주시고 옆에 있던 여러분한테 용돈까지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을 바친다면은 송은 우리한테 100으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우리한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조공 외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란의 침입, 3차례에 걸친 큰 침입 격퇴 후에 이제는 안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외교 관계를 체결해서 이제 잘 안 싸웠어요.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유목 국가인 거란에게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는 국가이니까 농기구나 곡식을 하고 거기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오는 건 은이나 유목 목축을 하다 보니까 가축이 많거든요. 모피 같은 것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양국 간 사신을 파견했고요. 여진은 초기에는 고려에 말과 화살을 바쳤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를 섬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농기구를 보내서 달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제 인삼, 고려 인삼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서적. 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는 수은이나 황 같은 제품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멀리 병란도, 미안해요. 아라비아에서 국제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경이랑 병란도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병란도를 통해서 이 항구를 통해서 개경까지 들어온 겁니다. 수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은이나 향료, 향신료라고 들어봤죠. 이런 걸 판매하고요. 고려를 서양 사람들에게 속을게 할 때 고려라는 이름을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코리아라고 발음하게 돼서 이 코리아가 우리나라의 오늘날 영어 명칭까지 확장되게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